예,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39차 현대양유세 바이오 창업 성장 이야기 바이오 아카데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즘 저희들 이 비즈니스에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 두 가지 테마가 있죠. 우리 바이오 헬스 산업하고 그다음에 AI라는 그런 기술이 저희들 비즈니스에 지금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또 앞으로 점점 더 강화될 텐데요. 그럼 과연 AI하고 디지털 헬스케어에서 관련돼서 어떤 규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거기에 관련되는 어떤 글로벌 동향이라든가 입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저희들이 알아야 될 비즈니스에 알아야 될 여러 가지 정보들이 지금 새롭게 자꾸 저희들에게 당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분야에서 가장 많은 공부가 되어 있으시고 또 연구를 하신 변호사님을 한분 모시고 공부를 할까 합니다. 오늘 공부를 저희들에게 해주실 분은 정상태 변호사님이십니다. 변호사님은 특허청 심사관도 계셨고요. 그 이후에 사법고시를 하셔가지고 현재는 대한의용생체공학회 법제이사, 특허청 고문변호사, 대한한국지적재산권 변호사협회 부회장, 대한디지털헬스학회 부회장 등등 지금 많은 직책을 가지시고 이런 분야에서 전문성을 계속 쌓으시고 있고요. 현재는 법무법인 율촌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 현직 변호사님이십니다. 그럼 정상태 변호사님 모시고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좋은 정보부터 합니다. 네. 그러면 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는 교수님께서 잘 해주셔서 생략하도록 하고 제 연락처가 있으니까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제 연락처로 문의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주로 말씀드릴 내용은 AI 학습이나 사용에 관해서 저작권 등 IP 침해 가능성에 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립니다. 이 디지털 의료 제품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의료 데이터에 관한 대규모의 학습이 필요하고 꼭 의료 데이터 아니라 다른 데이터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과정에서 이 AI의 학습을 시키는 과정 또는 AI를 만들어서 특히 생성형 AI를 만들어서 어떤 관련된 제품 분석 결과를 내놓을 때 그런 것이 저작권이나 IP 침해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특히 뉴스에서도 보셨을 수 있는데 최근에 미국에서 한 2, 3년 전부터 소송이 제기돼서 미국의 판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판결들을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규제에 관해서는 최근에 제정이 된 디지털 의료제품법, 그리고 AI 기본법, 그리고 디지털 헬스에 관한 그 두 법이 이제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됐거나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 헬스에 관한 또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 내용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개인정보에 관한 전속요구권 제도가 개인정보법과 의료법과 관련돼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I 학습과 사용 시 IP 침해 가능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거에 관해서는 이 표를 보시면은 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조금 나눠보면 이제 AI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뒤에서 제가 조금 더 판례를 갖고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면 어떤 A라는 업체의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무단으로 크롤링을 한다든가, 아니면 크롤링해서 전체 복사를 한다든가, 또 일부 복사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복제를 해서 AI를 학습시키는 경우, 이런 경우 저작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고, 그 데이터들이 어떤 그림이나 글과 같은 저작물이 아니고 환자의 데이터와 같은 이런 저작물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 데이터들이 모여서 큰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규정된 데이터베이스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옛날에 이루다 사건이라고 해서 그 카톡에 있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 이런 것들을 무단으로 복제해서 학습하고 또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아웃풋으로 생성해낼 경우에 학습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가 될 수도 있고 또 AI 사용 단계, 그러니까 이용자가 AI를 사용하는 단계에서 또 개인정보 유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작권은 아니라도 그 남의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알고리즘을 불법으로 사용할 경우에
그 알고리즘을 종업원이 빼낸다든가 아니면 공동 연구 개발을 하면서 타인의 알고리즘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무단으로 빼내서 사용할 경우에는 영업비밀 침해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데이터 관련돼서 저작권 침해와 데이터베이스권 침해가 있지만 최근에 부정경쟁방지법이 또 개정이 돼서 영업비밀이 아닌 데이터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에 부정경쟁방지법 위반도 해당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에 관한 이런 보호법제나 판례들은 굉장히 강력하게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 그 과정에서 특허 위반, 계약 위반, 약관 위반, 라이선스 위반, 그리고 AI 연구윤리 침해 이런 것들도 부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I 사용 단계에서는 이렇게 데이터를 의료 제품이라든지 디지털스가 그 AI를 사용해서 학습한 다음에 주로 생성형 AI 경우에 비슷한 뭐 상표나 디자인을 아웃풋을 낸다든지 아니면 비슷한 글을 아웃풋을 낸 경우 이런 것들은 상표, 디자인, 저작권 이런 것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뭐 아이디어 탈취와 성과 도용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이거는 이제 저작권을 그대로 그 뱉어내는 게 아니라 어떤 아이디어 같은 거를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하게 그 재복제라고 해야 되나 재생산을 할 경우에 영업비밀 부정경쟁방지법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성형 AI가 개인정보를 그대로 복제해서 내놓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침해가 될 수 있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생성형 AI가 이제 딥페이크처럼 사기의 어떤 의도를 갖고 이런 걸 이제 아웃풋을 낸다면 사기, 업무방해, 민법상 불법행위도 가능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AI와 관련된 IP 쟁점을 제가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외에 이제 부차적인 걸로는 이제 AI 산출물의 보호도 법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AI 프로그램을 누가 만들었을 때 그 자체의 보호, 이건 어떻게 하냐? 이건 특허, 영업비밀, 뭐 저작권으로 보호가 가능합니다.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그리고 AI가 만든 산출물이라는 거는 AI가 이제 생성한 어떤 기술적 사상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아웃풋, 그림이나 그림을 AI가 만들었을 때 이거는 어떻게 보호할 거냐? 이런 것도 부차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결론적으로는 현행 법규상 AI가 만든 예를 들어 글이나 그림은 저작권으로 보호가 불가능합니다. 저작물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AI가 만든 어떤 기술적 사상도 특허로서 보호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건 현행법상 저작권자 또는 발명자는 사람만 될 수 있고 사람 이외의 기계는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AI가 직접 또는 사람의 어떤 프롬프트 인풋을 받아서 만든 그런 산출물들은 전혀 보호를 못 받느냐? 그건 아니고 특허권이나 저작권으로 보호는 못 받지만 부정경쟁방지법이나 민법으로 보호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만든 거를 무단으로 이제 복제를 할 경우에 완전히 적법하다고 좀 보기는 어렵고 위법하게 판단될 가능성은 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립니다. 그에 관한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말했던 거를 이제 약간 강론화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신설 부정경쟁방지법에 보면 제2조 1호 카목이 한 1, 2년 전에 입법이 됐습니다. 그래서 권한운용자가 영업비밀이 아닌 데이터를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사용 공개하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됩니다. 또 데이터 보호를 위해서 기술적 보호 자치를 해놨는데 그거를 해킹으로 무력화해도 위법이 됩니다. 그리고 저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권 침해는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판례가 뒤에 좀 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잡코리아에 채용된 채용 정보를 크롤링 방식으로 전부 다 대량 복사해서 내 홈페이지에 썼다. 이러면 데이터베이스 저작권자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좀 말씀드리는데요. 그 여기어때가 야놀자의 그 숙박업소명, 주소, 할인 금액 이런 걸 전부 다 크롤링해서 자기가 사용했던 사건입니다. 이거는 형사는 무죄가 났고 민사는 한 10억 정도 배상 판결이 났습니다. 그리고 형법상 배임죄와 영업비밀 침해죄도 문제될 수 있는데요. 타인이 갖고 있는 그 자료, 이게 두 가지가 문제되는데 하나는 종업원이 무단으로 회사에 있는 자료를 뭐 퇴사할 때건 이럴 때 갖고 나가면 영업상 배임 또는 영업비밀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 A라는 회사가 갖고 있는 이 어떤 자료, 그게 이런 큰 데이터가 될 수도 있고 프로그램도 될 수 있고 소프트웨어가 될 수 있죠. 그걸 B회사가
공동 개발 약정으로 그걸 받았다가 계약의 목적 이외로 쓰는 경우, 그러니까 계약의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쓰거나 아니면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여전히 쓴다. 이러면 형법상 배임 또는 영업비밀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슈가 되는 게 이 데이터도 종류에 따라서 영업비밀 침해가 성립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원데이터, 그러니까 예를 들어 환자의 데이터, 그리고 그거를 가명 처리한 데이터는 이게 영업비밀이라고 볼 수 있을지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업비밀이라는 거는 어떤 업체가 내 그 원데이터를 내 노력을 통해서 가공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정말 오리지널한 원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업체의 영업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예를 들어 프로세싱을 좀 해가지고 사전 처리를 좀 한다든가 아니면 그 데이터를 학습을 시켜서 나온 웨이트 같은 산출물들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것에 이론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출물 또는 원데이터나 가명 데이터를 어떻게 큐레이션 해가지고 학습하기 좋게 데이터를 바꿔놨다면 그것은 영업비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판례를 조금 살펴보는데요. 그 야놀자 사건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어때가 야놀자의 숙박정보 등을 무단으로 그 대규모로 복제를 해서 자기 홈페이지에 올린 사안입니다. 근데 형법적으로는 전부 무죄가 됐습니다. 첫째는 정보통신망 침입죄, 이건 해킹죄인데 그거는 무죄. 왜냐하면 서버에 대한 접근 권한이 이렇게 기술적 보호 조치를 거의 안 해놨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작권 침해죄는 원래는 될 수 있는데 이 개별 소재들, 그러니까 숙박업소의 목록, 주소 정보가 모두 너무 잘 알려져 있는 거고 그거를 모으고 갱신하는데 이 야놀자가 그렇게 노력을 기해서 잘 만들어 놓은 자료까지는 아니다. 그래서 이거를 형법적으로 보기는 좀 처벌하기는 어렵다. 이 정도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사에서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이 저작권이나 이런 쪽을 판단하기 전에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이라고 해서 이건 좀 너무했다. 저작권법까지는 이제 판단하지 않고 성과도용이라는 면에서 좀 위법한 행위다. 이렇게 논리를 구성해서 손해배상액 10억 원을 인정을 했고 이대로 확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 잡코리아 사건에서는 비슷한 사안인데 잡코리아 홈페이지에 있는 그 영업 고용 데이터 이런 것들을 또 크롤링 방식으로 해서 대단위로 대량 복제를 해서 활용한 사안인데요. 여기서는 저작권의 일종인 데이터베이스 저작권자의 침해가 인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여기어때 사건과는 달리 이 잡코리아가 이 데이터베이스를 잘 관리하고 많은 돈과 비용,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잘 만들어 놓은 데이터였기 때문에 이런 것을 크롤링을 통해서 카피하는 경우에는 위법하다 이렇게 판단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에서도 2심의 판결을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표는 그러면 AI가 이 대규모 데이터를 학습을 해야 좋은 제품들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 이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을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많이 구해야 되죠. 인터넷에서 구해야 되고 어쨌든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자진해서 공개한 어떤 인터넷 데이터들 아니면 의료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많이 학습할수록 좋아지니까요. 그래서 그에 대한 어떤 학습에 있어서의 저작권 침해를 좀 막는 규정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논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DSM 지침이라고 해서 학술적 연구, 교육 서비스 등을 위해서는 일부 예외를 인정해서 저작권이 침해가 되지 않는 적법한 행위라고 새로운 입법이 됐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개별적 제한 규정을 둬서 일부 저작권의 표현을 향수하지 않는 경우 이런 거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 그림이나 그림처럼 창작적인 그러니까 창작적인 분야가 아니라 좀 더 기술적인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AI를 학습시키는 것은 적법하다. 이런 예외 규정을 입법화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런 규정을 2023년에도 그렇고 최근에도 제안이 됐는데 아직은 입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생성형 AI가 그러니까 좀 전에는 이제 학습을 할 때 무단으로 내가 복제해서 학습을 시키면 위법이냐 이게 하나 문제될 수 있고 요 지금 장표는 뭐냐면 그렇게 학습한 이후에 생성형 AI가 뭔가 예를 들어 디지털 의료 제품에서 어떤 진단을 한다든지 아니면 관련된
설명을 한다든지 이럴 때 이러한 산출물들이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은 있냐, 이런 것이 또 하나의 국면으로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에 관해서 문체부가 내놓은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에 따르면 기존 저작물과 같거나 유사한 산출물을 만들어낼 경우에는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기재하고 있고, 요 장표를 보면 외국 소송 사례를 제기하고 있죠. 그걸 제가 좀 이따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예로서 텍스트, 문장, 그러니까 어떤 논문의 내용들 아니면 다른 병원의 진료 기록들을 그대로 학습했다가 생성형 AI가 그대로 이제 아웃풋을 내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저작물의 침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조금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이미지나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도 마찬가지고요. 거기까지가 이제 안내서고, 이제부터 좀 구체적으로 판례를 좀 말씀드리는데요. 그러면 이런 학습 또는 학습 후에 AI가 뭔가 아웃풋을 냈을 때 무조건 저작권 침해냐?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저작권법에서 공정이용, 한국말로는 한국저작법상으로는 공정이용이라는 법리가 있고, 미국 법상으로는 fair use라는 법리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미국 법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미국 법에서는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뭐 풍자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4가지 요소, 영어로 지금 1, 2, 3, 4로 되어 있는데요. 4가지 요소를 만족할 경우에는 fair use가 돼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법조항이 있고, 그에 대한 판례도 꽤 많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 4가지 요소를 먼저 보면은 그러한 저작권의 어떤 사용, 저작물의 사용이 그 목적, 그리고 캐릭터, 성격, 그 두 번째는 그 저작물의 그 네이처, 성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제된 그 저작물이 예를 들어 소설이나 이런 창작성이 높은 건 저작권으로서 강하게 보호가 되고, 기술적인 논문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은 약하게 보호가 됩니다. 그리고 이 복제된 또는 침해된 행위의 양과 중요도, 3번이 그렇고 4번이 제일 중요한데요. 이 어떤 저작물의 복제나 침해 행위가 원 저작물과 저작물의 가치를 떨어뜨리는가, 아니면 시장에서 경쟁을 해서 원 저작물의 매출이 떨어진다든가 창작 의도를 꺾는다든가, 이렇다면 이런 페어 유즈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 구글 사건은 뭐냐면, 구글 북이 책자를 스캔을 했는데 그거를 몇 장만 이렇게 구글 북스에서 이제 무단으로 스캔해서 무단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국 법원은 페어 유즈에 해당돼서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목적이 독자 연구자에게 도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이 원 도서와 경쟁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요. 그리고 이 스캔의 주 대상이 비문학, 논문 위주가 많았고 소설과 같은 창작성 있는 것이 아니었고, 그리고 구글북스 이용자가 전체가 아니라 몇 장만 볼 수 있었다. 그러니까 구글북스는 이 원저작물의 어떤 논문이나 책과 경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책을 안내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서 가치를 재발견하는데 기여했기 때문에 공정한 이용에 해당되고, 구글이 상업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비침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 기준과 논리가 AI의 학습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뒤에 판례에 나옵니다. 지금부터 이제 해외 판례인데요. 이 사건은 도이원이라는 익명의 어떤 개발자가 GitHub이라는 MS가 산 그 플랫폼을 소송한 겁니다. 이거는 GitHub은 이제 프로그래머들의 그 사이트인데요. 이 GitHub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거기에 많은 소스 코드들이 있습니다. 근데 GitHub 이용자들이 이 GitHub의 약관에 사인을 하면서 내 소스 코드를 마음대로 쓰고, 그리고 아웃풋으로도 마음대로 사용해라, 이렇게 약관에 사인을 했는데, 근데 문제는 거기에 카피라이트 바이 소니 이런 식으로 있죠. 그거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에는 사인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코파일럿이나 GitHub이 이 산출물 소스 코드를 그대로 복제를 해서 학습을 한 다음에 아웃풋으로서 어떤 소스 코드를 뱉어낼 때 이 저작권 표시에 원래는 써줘야 되는 겁니다. 이 카피라이트 예를 들면 도이원이 개발한 소스 코드, 요거를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표시 안 했다고 해서 저작권 침해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이 사안에서 이제 쟁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1심에서 중간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 이슈는 뭐냐면, 그러면 이 코파일럿이나 GitHub이 똑같은 소스 코드를, 그러니까
그 학습한 소스 코드랑 똑같거나 유사한 소스 코드를 아웃풋으로 내는지가 있는데 전제 조건으로 이슈가 됐었는데요. 처음에 한 번은 그걸 원고가 입증하지 못했다 이렇게 중간 판결이 한번 나왔는데 두 번째 판결에서는 원고가 일부 자신들의 소스 코드가 생성형 AI에서 일부 그대로 재현되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거기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조금 더 디스커버리를 통해서 이 사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까지가 2024년 7월에 나온 판결입니다. 그래서 디스커버리를 통해서 이런 코파일럿이나 깃허브의 알고리즘 등을 좀 더 확인하고 그 다음에 판단을 하기로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앤더슨과 스터빌리티 AI의 소송인데요. 사라 안데르센 같은 미술 작가들의 그 그림을 스터빌리티 AI가 학습해서 또 비슷한 동일 또는 유사한 그림을 제너레이트했다. 이런 사유로 제소가 된 사안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이제 중간 판결이 있었는데요. 그 위에 3번 다이렉트 인프린지먼트는 학습 과정에서 이 저작물을 이 그림을 학습했기 때문에 무단으로 복제해서 학습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침해의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는 그 4번이라고 표시된 데는 그러면 이 생성된 그 미술품이 원작과 동일 또는 유사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판결이 이제 그 부분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요 1심 판결은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는다고 하는데 또 일부 원고들은 그렇게 재생산을 한다고 주장을 하니 조금 더 지켜보자. 이렇게까지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그림을 만드느냐, 만들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디스커버리를 통해서 이 알고리즘, 스터빌리티 AI 알고리즘을 그 영화에서 보는 디스커버리를 통해서 관련된 소스 코드를 한번 검토해보고 판단하겠다. 이런 상태입니다. 요 세 번째 사안은 게티 이미지의 그 1200만 장의 이미지를 스터빌리티 AI가 무단으로 학습하고 재생한 사안입니다. 왼쪽이 원본, 오른쪽이 그 스터빌리티 AI가 만든 사안인데요. 여기서도 똑같이 문제가 됐습니다. 생성형 AI가 그럼 이 그림을 동일 유사한 산출물을 만들 수 있느냐? 그에 관해서 영국 고등법원에서 여기도 중간 판결을 냈는데요. 이 판사는 요 스터빌리티 AI 프로그램이 이미지 스트렝스 바가 있는데 이거를 최대로 하면은 거의 페이크처럼 만들 수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다. 따라서 동일 유사한 그림을 만들 가능성이 높으니 마찬가지로 디스커버리를 통해서 조금 더 봐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디스커버리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확정된 게 없다고 봐야 되겠죠. 요 판결까지는. 그리고 그 다음에 뉴욕타임스가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를 제소한 사건입니다. 2023년에 제소를 했는데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왼쪽에 GPT가 만들어낸 게 빨간색, 오른쪽에 그 뉴욕타임스 기사가 원판인데요. 일부 까만색을 제외하고는 그대로 복제를 해서 아웃풋을 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오른쪽에 것은 빙의, 그러니까 오픈 AI를 탑재한 검색 빙의 뉴욕타임스의 기사를 이제 아웃풋으로 낸 건데 오른쪽에 한두 단어를 빼고는 그대로 재현하는 것을 소장에 기재해서 접수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서 2025년 4월에 1심 중간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 1심에서는 이렇게 곧 지금 원고가 주장한 일부 그 동일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약간 초록, 일부에 불과하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대로 아웃풋을 내지는 않는 것 같다. 이런 중간 판결을 냈습니다. 이거는 디스커버리를 어느 정도 했던 사안인데요. 그래서 이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또는 오픈 AI가 뉴욕타임스 기사를 학습한 건 맞는데 그 아웃풋이 완전히 그대로 나오진 않는다. 이게 중간 판결입니다. 이건 디스커버리를 거쳤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앤드리아 바츠라는 소설가가 엔스로픽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책을 엔스로픽이 무단으로 학습을 해서 이 주장은 거의 비슷합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소설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요것도 판결문인데 판결문이 디스커버리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코드도 검색하고 전문가 그리고 엔스로픽의 엔지니어하고도 이제 그 데포지션이라고 해서 그 인터뷰를 하고 했는데
일단 어떻게 결정이 됐냐 하면 이 LLM이 그 프롬프트를 그대로 뱉어내라, 아웃풋을 내라 이러면은 그렇게 할 수는 있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학습을 시키는데 이 클라우드라는 그 엔트로픽 프로그램을 학습시키는데 필터링을 넣어가지고 이걸 그대로 아웃풋으로 내라 이래도 그대로 안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조금은 그대로 아웃풋을 내지만 상당 부분을 변형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엔트로픽의 프로그램은 이 소설가의 어떤 문장을 그대로 복제해서 그 제너레이트, 그러니까 산출물을 만들지는 않는다. 이렇게 법원이 판단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디스커버리 전 단계의 판결보다는 조금 더 검토를 많이 한 판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기술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어도 현재 엔트로픽의 이 프로그램은 그렇게 IP를 침해하는 산출물을 만들지는 않는 것 같다. 거기까지 나온 사안입니다. 그러면 이 사안은 뭐냐? 그 판결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러면 아웃풋이 동일 유사한 걸 뱉어내진 않으니까 아웃풋, 그러니까 그 생성형 AI가 만든 산출물이 저작권을 침해하진 않죠. 그러면 학습하는 거, 이거를 타인의 책이나 그림이나 글그림을 학습하는 거는 저작권 침해냐? 이게 이슈가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판결은 엔트로픽이 합법적으로 돈 주고 구입한 책은 LLM 학습에 이용해도 된다. 이 책을 스캔해가지고 디지털라이제이션 한 다음에 그거를 계속 학습해도 이거는 페어 유즈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단으로 복제한 그 토렌트 사이트, 이게 립젠이나 북스리라는 토렌트 사이트에서 무단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학습한 행위에 대해서는 페어 유즈에 해당하지 않고 저작권 침해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최근에 뉴스에 따르면 엔트로픽이 저작권자들하고 한 15억 달러, 한 2조 원 정도를 주고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아직 뉴스고 정확한 판결 그 계약서를 보지 않아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그런 뉴스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영문 원문이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사 사안으로서 리차드 캐딜이라는 또 작가가 한 3명의 작가가 메타, 이 라마 3, 2 또는 3가 동일하게 무단으로 복제해서 학습하고 내 소설과 비슷한 그 책을 이제 아웃풋으로 제너레이트한다. 이렇게 주장한 사안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그 동일한 산출물, 그러니까 학습한 데이터와 동일한 데이터 또는 글을 그대로 뱉어낼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슈가 됐는데요. 여기도 판결 원문을 보면 디스커버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하고 다 인터뷰를 해서 내린 결론은 메모라이징을 하면은 이거를 뱉어낼 수 있는데 프로그램상 이 메타가 라마의 그 기능을 못하도록 금지하고 원 문장에서 50단어 이상을 더 이상을 이게 뱉어내지 못하게 그렇게 막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메타의 프로그램은 라마는 어떤 원 소설의 50단어 이상을 그대로 뱉어내지는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그러면 AI가 제너레이트하는 부분은 저작권 침해 가능성은 낮은데 그러면 학습할 때 무단으로 이제 크롤링이나 다운로드를 받아서 학습한 건 그러면 적법하냐, 이게 문제가 됐는데 아까 엔트로픽하고 똑같죠. 근데 결론이 좀 다릅니다. 여기서 이 같은 그 미국 북캘리포니아 법원의 다른 판사인데 이 판결이 2025년입니다. 6년 오타인데 이 메타가 합법적으로 구입한 책을 디지털화해서 학습에 쓴 거는 페어 유즈, 이거 저작권 침해 아니라고 봤습니다. 이건 동일한데 메타가 똑같이 립젠이나 북스리 같은 불법 토렌트 사이트에서 이 소설을 다운로드 받아서 학습한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 이용이 부정될 가능성은 있지만 이게 구체적인 그 네 가지 요건을 원고가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 이래서 원고 패소, 메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그 구체적 내용을 보면 이런 LLM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메타가 자기가 이야기하기를 이것은 곧 수조 원에서 수백조 원을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된다. 이런 시장이 열린다. 그러니까 라마의 가치가 그렇게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무단으로 학습하는 것은 페어 유즈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다.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불행하게도 원고가 전혀 입증을 못했다. 이래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저작권법과 관련된 좀
깊숙한 내용이긴 한데요. 주된 내용이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라마가 이 메타의 프로그램이 원 저작물을 그대로 50단어 이상을 제너레이트 하지 않는데, 그러면 원 저작물이 과연 경쟁 관계에서 메타의 프로그램이 이게 활성화되면은 원 저작물, 소설이 안 팔리는가, 아니면 원 저작물이 피해를 입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입증을 좀 더 해야 된다. 근데 원고는 아무런 주장을 못했다. 이런 판결이 나서 안타깝게도 원고가 패소한 사안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AI의 그 학습과 또는 제너레이트 생성에 있어서의 IP 침해 문제고요. 이 장편은 아까 관련된 소송에서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면 생성형 AI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산출물을 만들었을 때 누가 책임지냐? 요 아까 게티 이미지와 스터빌리티 AI에서 스터빌리티 AI가 어떤 항변을 하냐면, 자기는 복사기 같은 이 툴이고 프롬프트를 정교하게 넣은 사용자가 저작권 침해자다. 그러니까 정교하게 넣으면은 아웃풋이 저작권과 비슷하게 나오는데 대충 넣으면은 내 프로그램은 저작권 침해하는 아웃풋을 내지 않으니까 내 책임이 아니고 사용자 책임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는 지금 영국 법원의 판결이 나오진 않았고, 이것도 디스커버리를 통해서 살펴보겠다. 여기까지 판단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럼 생성형 AI가 관련된 이제 한국과 그 미국 판결들이 좀 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좀 시간상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대법원에서는 소리바다 사건에서 이용자가 소리바다를 통해서 저작권 침해를 할 경우에도 이용자도 침해지만 소리바다도 침해다. 그래서 같이 방조 책임을 진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미국 연방대법원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떤 업자가, 이런 AI 업자가 저작권 침해의 방조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다수 의견이고, 아니다라는 소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건 AI 관한 판결은 아닌데요. 일본도 둘 다 책임이다. 그러니까 사용자와 제조자 둘 다 책임이고, 독일 연방 최고재판소는 조금은 다릅니다. 여기서는 이 시스템이 완전 자동화돼 있고 사람이 개입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문제고, 이 툴, 제3자가 제공한 툴은 복사기와 비슷하다. 이런 취지의 2009년 판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AI에 있어서도 조금 논란은 있을 수 있다.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제는 AI와 IP에 관해서 말씀드렸고, 디지털 의료제품법에 관한 최근의 입법 경향을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일단 디지털 의료제품법이 2014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식약처 주도로 디지털 의료제품법이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 2025년에 과기부 주도로 인공지능 기본법, AI 기본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디지털 의료제품법을 보면 2024년에 이제 제정이 됐는데요. 크게 디지털 의료 제품은 디지털 의료기기, 그리고 디지털 융합의약품, 그리고 디지털 의료 건강지원기기 세 가지입니다. 이 디지털 의료기기는 뒤에서 좀 더 말씀드리지만 전형적으로 소프트웨어라든지 이제 AI나 로봇이 결합된 의료기기를 디지털 의료기기라고 그러고, 디지털 융합의약품은 먹는 의약품에다가 디지털 기술, 어떤 기술을 융합해서 세트로 보는 그 제품을 디지털 융합의약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의료 건강 지원 기기는 종래의 웰리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AI 기본법에 대해서는 2026년 1월 20일 날 시행이 됐고, 총칙과 이렇게 각칙이 있는데요. 지금으로서는 이거를 규제법이라기보다는 지능법에 좀 가깝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AI 인공지능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국가 인공지능위원회를 만든다든가, 산업 기반을 조성한다든가, 학습력 데이터 관련 시책을 수립한다. 이런 것들은 다 지능에 관한 것이고, 규제에 관한 것은 인공지능 사업자의 의무를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뒤에도 좀 말씀드린다만 AI 투명성 확보, AI 안전성 확보, 뭐 고영향 AI의 확인, 뭐 이렇게 있는데, 이런 의무는 약간 현재로서는 추상적입니다. 추상적이고, 뒤에서 이제 벌칙이 있는데 과태료가 있습니다만, 현재로서 어떤 의무는 이것이 이제 고영향 AI 같은 경우, 의료기기가 이제 고영향 AI인데요. 거기에서는 AI를 쓰고 있다는 고지 의무, 이거를 사용자한테 알려줄 의무 정도가 실질적인 의무입니다. 그리고 그런 걸 고지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 3천만 원 정도
라고 보시면 되고 AI 투명성이라든가 안전성이라든가 설명 의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부과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법 시행령이 들어와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라는 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질병관리청이라든가 보험공단이라든가 아니면 3차 병원, 대학병원 등은 환자가 요구하면 자기한테 의료 데이터를 주거나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제3기관한테 전송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약간 법적으로 약간 이슈가 있어서 그 부분만 살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법도 들어왔는데요. 특별법이 이거는 이제 제안이 된 상태입니다. 안상훈 의원이 제안을 했고 복지부 주도로 하고 있고 그 내용은 이 법이 이제 특별법으로서 개인정보법이나 의료법보다 우선 적용되고 그리고 뭐 어떤 가버넌스로서 정책 심의회를 보건복지부 산하에 두고 보건 뭐 플랫폼을 구축 운영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중요한 거는 요 세 개입니다. 하나는 아까 전송요구권. 전송요구권이 아까 개인정보법에 들어와 있습니다만 현행법상 의료법상 이 전송 의료 데이터를 제3자한테 의료기관이 주면 의료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정보법이 좀 입법에 흠결이 좀 있는 부분이 있어서 특별법으로서 그걸 가능하게 만든 것이 이 법입니다. 그리고 가명정보 처리 특례 규정을 만들어서 조금 더 가명정보를 활용하기 쉽게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데이터심의위원회 DRB를 법제화했습니다. 예전에는 데이터심의위원회는 가이드라인에 있는 조직이어서 사실상은 법령에 의한 기관이 아니었는데 이번에는 법에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산업적 연구 목적에 대한 가명 처리가 개인정보법에 없어서 그걸 명문화하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래 개인정보법이나 의료법의 미비점들을 좀 보강하는 법이고 그 다음에 규제 샌드박스에 좀 특화된 안들을 만드는 법입니다. 현재 논의 중입니다. 디지털 의료제품법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요. 디지털 의료기기, 융합의약품, 웰리스입니다. 일단 디지털 의료기기 제품의 그 샘플을 보면은 이 사용 목적에 따라 검사, 이건 검사하는 거죠. USK 심전기 같은 게 샘플인데요. 그리고 진단, 이게 대표적이겠죠. 어떤 데이터를 학습해서 예측, 선별, 예후 관찰하는 거, 또 관리 예방하는 거, 장애 보조를 경감하는 거 이런 것들이 품목으로 요게 지금 식약처의 자료를 제가 PT화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디지털 의료기기라고 볼 수 있고 정보관리, 융합제품, 그 밖의 제품들이 전부 디지털 의료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디지털 의료기기에는 독립형 소프트웨어도 있을 수 있고 인공지능 기술이 들어간 거, 로봇 기술 들어간 거, 뭐 초고성능 컴퓨터 기술이 들어간 것들이 모두 디지털 의료기기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디지털 융합의약품은 어떤 약을 앱을 통해서 복용 지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몸에 들어가는 약에 어떤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디지털 융합의약품이 됩니다. 웰리스는 뭐 흔히 아는 그 웰리스인데 이것이 이제 사용 목적으로 건강관리 목적이라면 이제 이 디지털 의료 건강 지원기기에 들어가고 진단 목적이라면 의료기기에 들어갑니다. 사용 목적에 따라서 같은 기계라도 좀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디지털 의료제품법의 주요 특징은 뭐냐? 이 세 제품에 따라 좀 특징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디지털 의료기기입니다. 디지털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특화된 허가 절차를 만듭니다. 그래서 의료기기법, 체외진단 의료기기법보다 이 법의 어떤 절차라든지 그 요건을 만족시키면 허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사안을 자세하게 오늘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특징적인 걸 좀 말씀드리면 이 임상시험 방법이 좀 바뀝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임상기관에서만 해야 되는데 통신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임상기관 외에 뭐 대학 연구실이라든지 아니면 기업 연구실에서도 이런 임상 데이터의 수집과 임상이 가능하고 그리고 실사용 평가와 우수관리 체계 인증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수관리 체계 인증을 받은 기업에 있어서는 이 관련된 자료를 예전에는 모두 다 완비해가지고 허가를 받아야 제품이 나오는데 이 디지털 의료기기는 그게 아니고 일부만 허가를 받고 이 기업에 인증받은 기업에 한해서 먼저 제품을 내놓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된 허가 자료들은 그 다음에 낼 수 있는 그러니까 기업에 굉장히 제품이 시장에 굉장히 빨리 나오게 돼서 기업에 굉장히 유리한 거죠. 그리고 그런 데이터들에 관해서 실사용 평가를 거쳐서 허가 또는 변경 허가에 이런 실사용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이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디지털 융합의약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허가 제품에 대해서 융합의약품, 그러니까 하나의 의약품이 허가받은 의약품이 있고 그 의약품의 어떤 복용이라든지 이런 걸 도와주는 디지털 구성품에 대해서 허가를 받으면 굉장히 빠르게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의료기기, 건강지원기기 웰리스에 대해서는 종래에는 사실 웰리스를 규율하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 웰리스에 관한 규정이 들어옴으로써 실무에서 이거 규제가 추가된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전부 자율 성능 인증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인증을 받아서 허가를 받는 게 아니고 자율 성능을 인증을 받고 자율 신고를 해서 팔게 하는 겁니다. 대신에 그러면 어떤 혜택을 주느냐? 자율 성능 인증을 받았다는 표지를 찍어서 붙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내 거는 예를 들어 식약처에 자율 성능 인증을 받은 웰리스 기기다. 이렇게 어떤 상업적 판매를 지원하겠다. 이런 것이고, 다만 규제는 있는데 위해 우려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식약처가 뭐 회수라든지 교환 이런 걸 할 수 있게 하는 규제는 있습니다. 디지털 의료제품법 관련해서 하위 규정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웰리스 규정은 2026년 시행이고 나머지는 2025년 시행입니다. 그래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지금 8건이 뭐 한 달 전에까지 계속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기준으로 확인해 보니까 한 7개, 그러니까 8번, 한 7, 8개 거의 다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거 규정을 한번 인터넷 쳐보면 요 한 서너 달 사이에 모두 완비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 동향은 자세하게 설명은 안 드립니다가 다만 미국의 뭐 21세기 치유법, 뭐 EU AI 액트 이런 것들이 이제 개정이 됐는데 우리나라 식약처나 과기부에서 이런 어떤 해외의 그 입법 흐름에 뒤처지지 않게 거의 동시에 입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AI 기본법은 아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만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이 고영양 AI, 고영양 인공지능이 나열되어 있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저희 디지털 헬스랑 관련되는 거는 보건의료 기본법상 보건의료의 제공 이용 체계 구축 운영. 이건 이제 보건의료 데이터 플랫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그런 AI 이런 걸 보시면 되고 라의 의료기기법 이런 거 그래서 디지털 의료제품법상 디지털 의료기기 개발 이용 여기에 들어가는 AI는 고영양 AI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생명 신체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역 그러니까 웰리스 같은 경우에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생성형 인공지능도 고영양 인공지능과 유사한 규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15조 이 AI 기본법 15조는 학습용 데이터 관련 시책 수립. 요건 약간 지능법에 가깝고 31조, 34조가 의무인데요. 31조의 투명성 확보 의무에라고 써 있지만 그 내용을 보면은 고영양 인공지능, 그러니까 의료기기에 사용하는 인공지능이나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을 이제 그게 해당 제품이다. 그렇다면은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물이 생성형 AI에서 생성됐다면 그 사실을 표시하고 고지해야 됩니다. 이것이 투명성 확보 의무의 구체적 내용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사업자, 그러니까 AI 제품 개발자겠죠. 사업자의 책무는 위험관리 수립 방안, 기술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종 결과에 사용된 기준, 학습 데이터의 개요에 대한 수립 시행, 그리고 이용자 보호 방안, 사람의 관리 감독 이렇게 써 있습니다만 이거는 그냥 관리 어떤 수립 운영 지침 정도를 만들라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왜 AI가 이런 결정을 하느냐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까지는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아닙니다. 근데 뭐 좀 더 AI의 어떤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 뭐 그런 해당 AI의 뭐 판단 이유 이런 거를 요구할 가능성은 미래에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런 것이 그러니까 설명 의무나 그런 공개 의무 이런 것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규제 AI 기본법상 규제는 이 40조와 43조를 보시면 되는데요. 하나는 과기부 장관이 인공지능 사업자에게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거나 관련 공무원이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는 정도. 그리고 사망은 뭔가 이 법 위반 사실이 있으면은 어떤 해당 행위의 중지, 시정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의무는 아까 고지 의무, 표시 의무 요 정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어떤 규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과태료에도 보면 이제 3천만 원 과태료가 최고입니다. 벌금이나 뭐 형벌 이런 건 없고요. 근데 고영향 AI 또는 생성형 AI의 사전 고지 의무를 위반하면 3천만 원, 최대 3천만 원. 그리고 아까 요 위에서 말씀드린 과기부 장관의 중지 명령이나 시정 명령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아주 구체적인 의무까지는 아직은 없다. 그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은 이것도 좀 이슈가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요. 지금 오늘 시간 관계상 많은 내용을 좀 말씀드리긴 어렵고, 일단 기본적으로 15조에서 개인정보를 사용할 때 요건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는 겁니다. 아니면 법률에 동의 없이 쓸 수 있다는 어떤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아니면 공공기관이 법에서 이런 거는 동의받지 않고 써도 된다. 뭐 동의받지 않고 써도 된다는까지는 아니지만 법에서 공공기관이 이거는 공익적 목적으로 이런 업무를 해야 된다. 이러면 동의를 받지 않고 쓸 수 있습니다. 아니면 개인정보 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내가 물건을 샀는데 주소를 제3자 택배회사한테 주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택배회사가 그 개인정보를 받는 행위에 대해서 동의를 받지 않았지만 이 정도까지는 그냥 법상, 개인정보법상 괜찮다. 이렇게 개인정보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의를 받는 방법은 각각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연구를 할 때 A 질병을 연구 개발하기 위해서 동의를 받고 나서 그 데이터를 B 질병 연구로 쓰면 안 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에 굉장히 빡빡한 규제로 작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후향적 연구에 있어서 2차적 활용에 대한 동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의료 데이터는 민감 정보이기 때문에 별도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위에서 동의를 받는 것 위에 별도 동의를 받아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할 경우에도 또 별도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빡빡하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개인정보법의 전속 요구권이 들어옵니다. 이 조항이 개인정보법 일반법인 개인정보법에 2024년에 들어오는데요. 이슈가 이제 의료 데이터와 관련돼서 좀 있습니다. 이걸 개인정보 전속 요구권을 조금 말씀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환자는 병원에 대해서 나한테 전송할 걸 요구할 수 있고, 내가 지정하는 제3자한테 병원이 전송할 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외가 되는 게 있는데, 전송을 요구하는 그 정보가 개인정보 처리자, 즉 병원이 수집한 정보라면, 그러니까 병원이 개인정보를 기초로 분석 가공해서 별도로 생성한 정보는 이 전송 요건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은 진료 기록이 여기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거 갖고 병원하고 뭐 환자하고 정부하고 많이 싸우고 있는데요. 그 이슈입니다.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그래서 이제 개인정보법의 시행령은 질병관리청이라든지 상급종합병원, 대형 병원에 있는 데이터는 이 개인정보 대상에 들어간다고 보고, 그런데 문제는 의료법상 의료인은 제3자한테 이 정보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고 굉장히 처벌 규정이 강합니다. 그래서 병원이 그러면 의료법상 개인정보법의 시행령에 규정된 이런 규정에 따라서 의료법을 내가 위반해도 되냐, 안 된다, 이래가지고 좀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예외 조항을 개인정보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법적으로 어려운 이슈인데요. 개인정보법 시행령이 의료법을 배제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행정부의 이런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의료기관이 또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별도로 생성한 정보의 예는 진단 처방 내역을 분석한 후 별도로 생성한 식이요법 추천 정보, 분류 정보 이런 거지, 진료 행위에 수반된 어떤 진료 기록 이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정보 전송 요구 대상에 들어간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은 다릅니다. 유럽의 개인정보법인 GDPR에 관해서 여기는 이제 데이터를 4개로 나누는데요. 환자가 준 데이터, 그리고 observed 데이터라 해서 환자를 관찰한 데이터는 환자 거. 그런데 inferred 데이터나 derived 데이터,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병원이 추론한 데이터나 derive, 그러니까 뭔가 환산해서 추출한 데이터들, 어떤 변형한 데이터들은
환자의 어떤 전속 요구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전문가 집단의 이야기고 네덜란드 정부도 그렇게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병원과 정부와 환자 사이에 이 부분에 이슈가 굉장히 크게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근데 보통 저희들 이제 그 AI 교육할 때도 강사들이 그런 말씀을 가끔 하시는데 AI를 제대로 쓰려면은 그 자기에 관련되는 정보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그걸 AI한테 학습을 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질문을 짜는 것이 훨씬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네. 그렇게 되면은 저작권 침해하고 지금 어떤 그 문제가 충돌합니까? 좀 다운로드 받는다는 게 누구의 정보인 거죠? 이제 구글링해서 이제 그 흩어져 있는 정보들, 네.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들이겠죠. 네. 그런 것들 모아가지고 선행 학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죠. AI한테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질문을 제가 하는데, 말씀드린 그 판례들 사안들이 좀 비슷한데요. 네. 인터넷에 공개돼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거기에 보면 약관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거는 그냥 보기만 하고 이거를 복제해서 상용적 목적으로 쓰면 안 된다. 예를 들어 폰트 같은 것도 그렇죠. 폰트는 공개는 하지만 거기에 약관이 붙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개인 사용만 하지 이거를 무단으로 뭐 사용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붙어 있거든요. 네. 책 같은 경우도 그림이나 이런 것도 내가 작가가 공개는 했지만 이거를 상업적으로 복제를 할 경우에 내 별도 허락을 받아 이런 어떤 제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무단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학습시키면 저작권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거기에 문제된 게 이제 메타랑 아까 엔솔피 그 판결 사안들입니다. 그러면은 그 학습 데이터를 안전하게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얘기네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법에서 그래서 그럼 유럽이나 일본에서는 AI 학습을 위해서는 그 대규모 데이터 학습이 필요하니까 인터넷이든 뭐든지 그런 어떤 제한 규정도 아까 말씀드린 어떤 약관에서 제한 규정도 있다 하더라도 일단 학습하고 나중에 학습할 때는 저작권 침해는 아니고 나중에 필요하면 돈을 주는 그렇게 입법을 하는 규정들이 좀 논의가 되고 있고 또 부득이하게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논의 중이긴 한데 한국에서는 아직 법이 없고 유럽이나 이제 일본에서는 그런 예외 조항을 통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그냥 일단 눈에 보이면 다운로드 받아서 학습하고 나중에 이제 그거를 보상을 해주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아까 그 메타 사안도 보면은 메타가 돈을 주고 이제 책을 사려고 했는데요. 최대한 사려고 했는데 더 이상 못 샀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개개의 소설가들을 전부 개별 접촉을 해서 이걸 돈 주고 사기가 좀 어렵다. 그런 이슈들이 판결문 보면 나옵니다. 이게 모든 사람을 뭐 소설가들을 다 찾아내가지고 일일이 계약서를 쓰고 그거를 계약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나 AI 개발은 빨라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불법 토렌트 사이트에서 일단은 막 무단으로 해서 이제 학습을 시킨 거고 아마 오픈 AI나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학습한 데이터들이 제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아마 상당 부분이 불법 복제물을 갖고 학습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 AI 기본법상 아까 설명 의무에다가 AI가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도 이렇게 포함되는 겁니까? 아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로서는 사실은 아마 AI 과학 기술자들도 왜 AI가 이렇게 답을 냈는지 모른다는 게 아마 현 AI 그 기술자들, 교수님들 내지는 엔지니어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설명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냥 약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어떤 데이터를 썼다. 어떤 걸 학습해서 정확도가 얼마 정도다. 요 정도까지만 내부적으로 구비를 해놔라.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거는 기본법이기 때문에 뒤에 뭐 시행령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예를 들어 어떤 AI가 나왔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설명 가능성, 중간에 왜 내가 이렇게 답을 찾고 있는지에 대한 그걸 설명해 줄 수 있는 AI가 나온다면
그거의 공개 의무를 아마 부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AI 기술 자체가 그렇게 돼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한 설명을 요구하는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법의 그 제정 과정에 관한 국회 회의록을 보면은 뭐 연구 이제 이 법에 대한 국회 연구 보고서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이 법은 현재로서는 지능법이다. AI. 규제는 뭐 써놓긴 했지만 사실상 규제로서 작동할 사안은 별로 없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 AI 기본법이라고 해서 말씀은 드리지만 현재는 지능법이고 다만 유럽은 AI 산업이 이렇게 발달하지 않기 때문에 AI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강하고요. 거기도 비슷한 내용인데 거기는 과징금이 굉장히 셉니다. 매출액의 3%, 뭐 5%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걸 다 없애고 논의 과정에서는 막 벌금도 있고 막 있었는데 그걸 다 지우고요. 과태료만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예, 결국 저희 나라에서는 일단 지능부터 좀 해야 되겠죠. 네, 그렇죠. 제 개인적으로는 뭐 중국과 미국과 경쟁하려면 아무래도 지능 쪽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규제는 이제 실시간으로 빠르게 문제점들을 이제 보완해 나가면서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네네. 예, 오늘 그 유익한 강의를 진행해 주신 정상태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39차 hen대영 교수의 바이오 창업 성장 이야기 바이오 아카데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